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344페이지 도시개발법 나갈 차례입니다. 근데 도시개발법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책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갈 도시개발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만 살펴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이거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난다 그랬죠? 12문제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할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 공법에서 점수 맞기를 원한다. 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어떤 법인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용어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할 것 21가지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형태로든 용어 정의에서도 한 문제 이상은 꼭 나니까 그럼 단독으로 날 수도 있어. 다음 중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본론 내용에 들어가서 쭉 설명하다가 그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 데서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여튼 용어 정의하는 건 정확히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본론 내용에 뭐가 나오더냐? 계획과 관련된 파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해놓고 이 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계획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계획?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계획에 관한 게 3가지가 나온다. 이 중에 먼저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이때 광역이란 말이 뭐랬죠? 넓은 지역. 뭐가 넓다 그랬습니까? 넓다 좁다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넓다 좁다. 그럼 어떤 게 넓다? 적어도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렸을 때 이때 관할구역이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우리 관할구역을 한다. 그럼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 여기 서울특별시에서만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는 여기 부천시 다시 그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 같이 걸쳐서 여기 인천까지 걸쳐서 장차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인천광역시가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무슨 계획으로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이다.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 수립한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다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구역을 지정하자. 어디?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광역시는 적어도 둘 이상의 관역을 단일해서 여기다가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하자. 그때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이 광역계획권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래서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뭐자?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광역도시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라. 그러면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 이게 먼저 내용이고 그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니? 지정권자가 나올 것이고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지에 나오고 어떤 절차를 지정하지?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이 쭉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뭐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첫째, 누가 수립하지? 당연히 수립권자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때 수립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서 수립하지? 그래서 수립하자 기공지승 송공열 뭐 이런 식으로 수립하는 절차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너 누가 수립하지? 어떤 식으로 수립하지? 그런 수립권자, 수립절차 그런 내용들이 바로 광역도시 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광역도시에 수립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다?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을 수립하자. 우리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자기 관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여기죠. 서울특별시인 여기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상 이때 자기 관할구역에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의 뭐를 말한다? 미래종합청사진이라는 걸 수립하자. 이걸 뭐란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은 누가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의 장이 수립한다.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 우리 다시 일로 와볼까요? 우리 행정조직의 장책에도 이거 반드시 꼭 외우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자, 자기 관할구역의 자기 누구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자기 관할의 각각의 장들이 자기 관할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왜? 자기 관할의 미래종합청사지니까 그건 자기 관할의 장들이 수립한다 이 말이죠. 어디다 수립할까?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해야 되죠. 그런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두 군데 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여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밖에 안 되는 저 조그만 대표적인 태백시 부여군, 태백시 부여군 이런 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시군, 저 시골 지역에 있는 시군 그런 적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자기 관할구역에 여기 부천시 자기 관할구역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는데 이 부천시에 수립된 이 광역도시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그 광역도시계획에 다 들어있다면 따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두 군데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도 포함시킬 수 있죠.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옆에 부천시의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옆에 있는 부천시장과 미리 협의라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절차 제일 먼저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런 절차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절차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일정한 수립 절차가 있을 것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자기 관할의 미래종합청사진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자기 관할의 미래청사진 이게 장기계획으로 수립되거든요. 그럼 현실하고 안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계획이 수립하는 게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2020년 가서 또 수립하겠죠. 그럼 이게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한 2000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그때 수립한 일대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다 보면 그 현실하고 계획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일정 시점이 지나서 판단해 보니까 기본계획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하고 계획은 별도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도록 그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이걸 보고 뭐라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2000년에 수립했으면 2005년도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몇 년마다? 5년마다 뭘 합니까?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타당성 검토라는 건 뭐죠?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지를 한번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실에 안 맞으면 맞도록 뭐 해야 된다? 정비해야 한다. 이때 정비라는 건 개정하라, 고쳐라 얘기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한번 해보고 2010년도에 한번 해보고 2015년도에 한번 하면 이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 거죠. 그럼 2020년도에 뭐 할까? 다시 수립합니다. 또 2040년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수립하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즉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역이다.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미래종합청사진을 수립하는 저것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둘 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담은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게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반드시 수립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거. 이게 다르죠. 그럼 둘 다 공통점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이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 구역을, 이건 자기 관할 구역에 관련된 게 원칙이야. 자기 관할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 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다? 6가지만 도시군을 수립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6가지만 뭘 한다?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거. 자, 이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 머리점을 따자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돼서 6가지는 꼭 외우라 그랬었습니다.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랬었죠. 그럼 먼저 도시군 관리구를 이런 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살펴본다? 당연히 수립 절차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무슨 절차로 나눠진다?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 둘로 나눈다. 그래서 초안 작성하는 건 입안이라고 말하고 그걸 확정짓는 건 결정이라 한다. 그래서 수립 절차는 둘로 나눠진다.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누자. 그럼 입안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누가 그 도시군 관리에 입안할 건지 입안권자라는 자는 있을 것이다. 누가 그 초안을 작성하지? 입안권자겠죠. 이때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해야 됩니까? 자기 관할구에서는 자기가 입안한다 그랬죠.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한다? 자기 관할계 장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럼 자기 관할계 장이 누구라 그랬죠? 관할계 장 아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명이 각각 자기 관할계 장들이고 이 자들이 자기 관에선 도시군 관리를 자기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공법은요 원칙과 예외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다. 어떤 때는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이 예외에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또 예외도 있는 게 이런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하니? 초안 작성하는 자, 자기 관할계장들이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입안하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다? 최고대빵,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위에 있는 최고대빵 누구죠? 국토교통장관,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 위에 있는 대빵, 시장군수에 누가 있죠? 도지사, 바로 그 도지사 이자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국토교통자리 직접 입안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입안권자한테 뭐죠? 여기다 도시군 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뭐 하는 게 있었죠? 입안의 뭐라고 부른다? 제안이라는 게 있었죠. 입안을 뭐 하자? 제안하자.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주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여기다 기반시설 좀 설치해 주세요.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나 지구단위 좀 수립해 주세요. 여기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것 좀 지정해 주세요. 그런 입안을 제안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입안 제안에 관한 건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라 해서 꼭 기억하라 그랬어. 왜냐하면 입안의 제안은 누가 갖는 권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누구냐? 행정청들이에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다 행정청이잖아. 그럼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뭐 해달라고?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 이건 주민들의 권리다 보니까 주민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이다. 빠지지 않고 매년 나다시피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입안하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입안 절차가 있어야 될 거냐?
그럼 2반 절차 몇 단계라 배우셨죠? 3단계라 그랬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나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 뭐였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 다음에 2반이라는 게 완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기주지입,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2반, 기주지입이라는 2반 절차,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2반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이제 뭐로 넘어가자? 결정하자. 그걸 확정지로 가자. 그럼 누가 결정한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랍니까? 중간대빵입니다. 원칙적 결정권자 중간대빵 누구죠? 시도지사. 원래는 이자가 결정권자다. 2반은 관할국의 장들이 이반권자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시도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원칙이야. 관할국의 장들이 이반권자,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인 중간대빵. 근데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고 누가 하는 게 없다?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그랬죠. 어디에서는? 성남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성남시는 경기도 성남시야. 그러니까 원래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래. 성남시에서는 대도시장 성남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남시장이 입안해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결정해 주세요 갖고 올라가서 성남시장도 시장이니까 입안권자에 들어가죠. 성남시장 입안해서 누구한테 가져가서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권자라 해서 가져갔더니 경기도 도지사가 뭐라고 말한다?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예, 대도시장도 결정권자래. 그럼 성남시장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참, 나도 결정권자지. 그렇게 대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인데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라는 게 있었죠. 또 누가 뭐한 게 있어서 시장 군수가 뭐한 게 있었어? 입안한, 자기가 시장 군수 얘들이 직접 지들이 입안한 뭐가 있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는 걸 자기들이 입안했다면 그때는 그건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 지가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라는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직접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 시에는 국토장이 결정한다. 국토장 개입 시 얘는 국토교통이 결정한다. 또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죠. 어떤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만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이런 결정권자에 관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절차 몇 단계? 2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결정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혁의 심의라는 걸 거쳐서 결정 고시하였다. 그래서 협심결이라고 해서, 그래서 2반 절차 3단계 기주지입, 결정 절차 2단계 협의 심의 협심, 그 다음에 결정 고시라는 게 이루어진다. 협심결, 기주지입 협심결,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라 2반 절차 합친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가 났죠? 도시관리 결정고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지? 도시관리 결정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그런 구속적 대역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군 관리에 수립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시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도에다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번에 이러한 도시관리 결정시대인지 그걸 지도에다가 그려줘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는 그 지도에다가 이번 도시관리 결정시대인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지역을 지도에다 그려주는 거, 그걸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다죠. 바로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26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내용이고, 두 번째,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있었다. 무슨 말을 그랬죠?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인데 원래 농림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여기가 무슨 지역이었냐?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반 상업지역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이 용도지역이었을 때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여기다 뭘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랬죠? LH를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LH가 뭐죠?
공법 시간에는 LH를 러브 호텔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반면에 저쪽 어디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한국토지택공사의 약자야. 그래서 LH 가자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저쪽 세상에서는 LH 가자 하면 어디 가자는 거야? 한국토지택공사 가서 우리 청약 신청하라 이렇게 가자 이 소리고, 그냥 공법 시간에 LH 가자 하면 어디 가자는 거야? 러브호텔에 가자 이런 소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르다. 자, 여기다 일반 상업적이라는 용도지에서는 러브호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수자가 건축허가 받고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였다. 러브호텔 짓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여기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자, 아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건 뭐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무슨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뭐로 바뀌었다? 이걸 바로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는 얘기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게 결정것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안에서 이 러브호텔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계속 공사할 수 있을까? 때려 부셔야 될까? 이거에 관한 문제죠.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사람 계속 공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는 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일반 상업적이라는 용도적이었을 때 러브호텔 짓는 건 합법적인 거니까 이미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는데, 단지 용도적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도시군 관리기 결정것이 됐다고 해서 러브호텔 못 지게 한다면, 때려부시한다면 저 사람은 졸지에 벼락 맞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책임을 씌우는 건 그건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미 러브호텔 짓고 있던 사람은 용도적이 러브호텔을 못 짓는 농림지역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그 공사나 사업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게 몇 번째? 두 번째, 기존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그 기존 사업은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 다른 말로 기득권은 부하자. 이미 허가나 인가받고 공사에 착수한 자, 그자는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부여해주자라는 게 있었죠. 세 번째, 지형도면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공시하는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 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 거치는 경우가 있단다. 그래서 도시군관리 또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결정고시 효과와 관련돼서 살펴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수립 절차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었죠? 수립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고로 수립하는 내용은 좀 전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지입. 이게 하나라고 뭐냐? 그래서 수립 내용으로서 첫 번째 살펴본 게 뭐 있었죠?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더냐? 하고 먼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요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 국토를 뭐 하자? 나누자 이겁니다. 어떻게 나누자는 얘기입니까?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위에다 용도지구라는 걸 다시 지정하고 그 지역과 지구 위에다 다시 용도구역을 지정하자. 그럼 첫 번째, 그 여기서 나오는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용도지역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걸 용도지역을 합니까?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누는 걸 뭐란다? 용도지역을 하자. 그럼 용도지역은 이렇게 네 가지만 있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만 있을까? 아니고 다시 그 도시지역은 또 뭐로 나눠진다? 여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이라 해놓고 그 중에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여기 공업지역, 여기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을 다시 뭐로 나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또 나누자. 그리고 이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나누자. 그래서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으로 나누고 관리지역을 도생계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 지금 나눠진 것만 쉬어보면 주, 상, 공, 녹, 보, 생, 계, 농, 자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 법률에서 9개 용도지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하죠. 그래놓고 대통령의 시행령에 가보니까 주거지역은 또 어떻게 나눠지죠? 전원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원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또 주거지역은 6가지로 나눠지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육은 네 가지로 나눠지고 공업적은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세 가지로 나눠지고 여기는 녹지적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적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눠져서 도시적은 총 6, 4, 3, 3 합치면 16가지 용도적으로 도시적은 세분화된다. 세분화된다. 자세히 나눈다. 이 소리죠? 자, 도시적은 총 16가지, 관리적은 총 3가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적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 한 가지 한 가지. 총 용도적은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다 그랬었고 이 21가지 용도적을 외우지 못하면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까지 냈었어. 21가지 용도적을 반드시 암기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걸 외우셔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용도적은 몇 가지로 나눈다? 21가지로 용도적을 나눴었습니다. 그럼 이 21가지 용도적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구분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각각의 용도적마다, 21가지 용도적마다 행위제한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원래 용도적은 왜 지정한다고 했죠? 각각의 용도적 안에다 토지 이용이나 거기다 건축물 짓는 것들을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토지나 건축물 이용이나 짓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뭐한다?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적을 지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용도적마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행위제한이 따라 붙습니다. 일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1가지 용도적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지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21가지 용도적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이라 한다? 건축 제한이라 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21가지 용도적마다 첫 번째 무슨 행위 제한이 있다? 건축 제한이라는 행위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아무 데나 사 아무 건물 짓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잘못된 게 있다 그랬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거 아무데나 저 푸른 초원에 가서 그림 같은 집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용도적이라를 따져보고 그 용도적마다 그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적이 있고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지. 아무데나 가서 그냥 그림 같은 집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가 공장 짓고 싶다고 아무데나 가서 공장 짓는다? 안 된다. 내가 아무데나 내가 상가 건물 짓고 싶다고 짓는다? 안 된다. 21가지 용도적마다 그런 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으로 구분한다. 그걸 한마디로 건축제한이라 그러게 했었죠. 단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무데나 지가 설치하고 싶은 데다 설치해도 돼요.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그게 26개 시험문제에서 그것도 났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용도지역에서는 정해진 것만 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짓는 거 내 멋대로 크게 짓는 거 된다?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때 이 대지 안에다 건물 너무 뚱땅하게 짓지 말라, 넓게 짓지 말라. 그걸 뭐죠? 건폐율 제한. 대지 안에 건물 짓는 걸 너무 뚱땅히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 거 너무 내 멋대로 쭉쭉 빵빵으로 짓지 말라. 이건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이와 같이 21가지 용도적마다 아무거나 짓지 말라는 건축 제한이고 너무 뚱땅하게 짓지 말라는 건폐율 제한이고 너무 쭉쭉 빵빵으로 짓지 말라는 용적률 제한이 있더라.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 지역이라 하자. 그럼 전국토를 그렇게 용도적으로 나눠놓고 건축물 짓는 것도 규제하고 건폐율도 규제하고 용적률도 규제하고 그런 거로 끝날까? 아니 그것만 갖고는 국토가 다 관리가 안 되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다시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했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자. 뭐뭐 했었죠?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산업교통 개발진행지구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이걸 용도지구라고 하자. 그럼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하죠?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한다 그랬어. 먼저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 용도지역을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시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제한하거나 또는 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래서 시가지 경관지구와 최고도지구는 이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요. 반면에 농림지역에 지정된 산업부터 개발지구는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완화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로 지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용도지구는 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에서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오라 그랬죠? 경미, 보시개, 고추,
고추 방방특 그랬죠? 경미야 부른다 그랬어. 보시게 보랍니다. 뭐 보랍니까? 고추. 경미 보고 고추 보란 놈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걸 누구란다? 바바리맨. 그래서 바바리맨이 경미 보고 고추 보랍니다. 경미 열받았어 안 받았어? 열받았죠? 방방 뜬다 그랬죠. 방방특. 그래서 경미 보시게 고추 방방특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런 10가지 용도 지구가 있고 그 중에 경미 보시게 고취방 그 8개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시행에서 다시 뭐 한다? 더 세분화시킨다.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경관지구로 또 나눠지고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이렇게 나눠지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복특 이렇게 5가지 개발진흥지구로 나눠집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구 중에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대통령이 시행해서 또 세분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럼 이런 용도지구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함부로 져서는 안 될까라는 행위제한이 있을 것인데 그 행위제한은 원칙적으로 뭐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봐라. 그럼 각 조례마다 이런 용도지구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용도지구 안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란 용도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으면 그때는 뭘 찾아보랬어? 도시군 계획 조례라 그랬죠. 이 조례가 뭐라 그랬죠?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중에 이건 어디니까? 성남시니까 성남시에서 만든 법인 조례 중에서 무슨 조례를 찾아봐라?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서 무슨 사항이 나온다?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나오고 그때 열거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은 요 시가지 경관지에서는 건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행위제한이 따라붙는다. 그럼 고도지구 같은 건 높이를 정하는 건데 최고 높이는 최고도지구, 최저 높이 정하는 건 최저고도지구인데 그때 높이도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할까? 아니요. 이때 고도지구에서의 높이자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도지구마다 어떤 때는 도시군 계획조례로다 행위자를 정하고 어떤 때는 도시군 관리로 정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지구 단위가 아니라 개발계획으로 정하는 등등 이런 예배들이 몇 가지가 또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정리합니다.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돼야 되냐? 안 돼서 하나 더 만들었다. 그 뭐죠? 용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저 남해안 바닷가의 수산자원보구역, 여기 교통의 요충지 같은 이런 지역은 뭐라 한다? 여기다 입지규제 채수구역. 여러분들 자료 드리는 데는 여기 입지규제 채수구역이 여기 들어있죠? 이런 5가지. 개도시수입. 여기서 다시 따지면 뭐죠? 요거죠. 개도시수입.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용도구역이라 부르고 이 용도구역 안에서는 각각의 행위제한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특법이라고 했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기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함부로 건축물 짓지 말라는 행위제한이 있고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말라. 시가와 주정에서 행위자는 국토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법에서 시가와 주정에서 행위자에 관한 데들이 쭉 나오는 게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저쪽 수산자원복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자원복에서 행위자이 나오고 여기 입지규제 채수구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채수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도록 됐단다. 자, 이런 식으로 용도구역이 된다면 그 용도구역마다 각각의 또 행위제한들이 따라붙습니다. 이게 개도시 수익까지. 이게 한마디로 국토를 모아자, 나누자라는 게 첫 번째 있었죠. 수립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나죠? 요거 기반시설하죠. 그때 두 번째는 이제 나누는 게 뭐죠? 개발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근데 이 개발이 2가지 개발이 있습니다. 첫째, 공적인 개발이 있고 두 번째 무슨 개발이 있다? 사적인 개발이 있다라 이렇게 나누죠. 이때 공적 개발의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죠? 3가지. 첫째,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을 우리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인사드렸죠. 그게 바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뭐 만드는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 그걸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한다? 정비 사업이라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 공적 개발로서 여기는 몇 가지를 서술하고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하죠?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하면 사업을 말하죠. 그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는 어디서 다룬다? 이 법에서 다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 학교 짓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국토위계 및 이경으로서 다루는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따로 무슨 법을 만들었죠? 도시개발법.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도시개발법에서 살펴보도록 돼 있고, 정비 사업에 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건 정비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걸 만들어서 우리 시험범위의 두 번째 법률, 세 번째 법률에 요 각각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1시간 정리 끝나고 나면 오늘은 뭐 본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걸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각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공적 개발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사적 개발에 관한 건 어디서 나올까? 자, 이때는 이제 우리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하란 말이 있어. 이때 사적 개발에서는 개발행위 하는 건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라는 개발행위 허가 쪽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 여기서는 사적 개발에 관해서는 도시군관리를 수립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는 뺀다. 그래서 이 중에도 특히 뭐만 나왔죠? 여기 요걸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하는 것 합쳐서 뭐죠? 그걸 기도정 이렇게 맞잖아. 그 중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안 살펴보고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건 여기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조거에 관해서는 자, 요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이것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었죠? 사업 시행 절차.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사업을 시행할래? 자, 지금부터 뭐 만들어보자?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접어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부터 먼저 결정을 시하라. 어디서 어디까지?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보자 라는. 그럼 도로는 무슨 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무슨 계부터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계를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는 걸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결정 고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다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도로 내겠다는 이걸 2년 내에 뭐 수립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은 한마디로 하면 이 도로 내는 거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천천히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구분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1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는 만들자 2단계 집행계획. 왜 이런 게 필요하죠? 도로 내겠다는 계획은 서울특별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도로가 더 급하고 어떤 게 더 나중에 더 좋으냐 이걸 구분해서 급한 것부터 사업의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사업에 들어가고 급하지 않은 건 뒤로 미뤄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급한 건 1단계 집행계획이라는 것도 포함시켜 놓고 급하지 않은 건 2단계 집행계획에서 포함시켜서 구분했다가 2단계 집행계획은 매년 평가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2단계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2단계로 수립하는 게 맞다가, 그 다음에 1단계 집행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구분하자. 그래서 3년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건 2단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건 1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하는 단계별 수립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죠? 사업 시행자 정해야 되죠. 누가 사업을 시행하니?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은 뭘까?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 그걸 여기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공시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돼. 그럼 이제 5번째 뭐 할까? 보상비 줘야 되겠죠? 이게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어. 보상비 주는 게 핵심인데, 사업 시행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보상이 끝나면 뭐하자? 공사하자. 공사가 다 끝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라는 걸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는 다 정상적으로 끝났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는 제대로 끝났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적으로 도로 만든다면 하여튼 이런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돼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도로 낸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수립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장기 미집행. 도로 낸다고 해놓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 도로 내지 않는 땅,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 땅이 있겠죠?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한 것이냐? 자,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죠. 어디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더 이상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물 짓지 말랍니다. 왜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뜬구름 잡는 게 아까 구체적인 실천계획 정말로 도로 내겠다고 확정된 계획이잖아. 따라서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래, 공작물 설치하지 말래요. 허가 안 내주는데. 왜? 어차피 도로 내겠다는 데도 건물 짓면 그 나중에 도로 만들 때는 다 때려 부셔야 되는 대상이잖아. 국가적인 재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원칙적으로 허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뭐하란 얘기야?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건물 짓지 말고, 건설 짓지 말고. 언제까지? 보상비 주고 떠날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죠? 보상비도 바로 주지도 않아요. 도시관리 수립됐다고 그거 보상비 주는 게 아니야. 그럼 보상비는 언제 주죠?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는 이날 보상비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 정해주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고 나서야 그 이후부터 보상비 주는 절차로서 이게 사업 시행의 조치가 이때 들어가잖아. 이때 바로 보상이라는 게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그때 가서 보상비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이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 건축도 안 되고, 공작물 설치도 안 되고, 보상비도 안 주고, 뭐 세금은 매년 재산세 합식으로는 꼬박꼬박 뜯어가면 토지 소유자 머리에서 뭘 넣는다? 스팀을 넣는다. 그 열받는 스팀을 뭐자는 얘기야? 그걸 해결해 주자. 그게 뭐죠?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땅, 장기 미집행 도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사업 시행 절차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하는 조치하고는 크게 둘로 이렇게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의 부지에서는 첫째,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10년의 경우에 그런데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또 20년의 경우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각각의 어떤 조치들이 나오는데 그 세부적인 건 우리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에서 첫째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조치를 해줄게. 이게 바로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저런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정상적인 절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에서의 조치에 관한 내용, 이렇게 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뭐로 내려가자? 도정은 아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우리 오늘 이따가 이 시간 끝나고선 도시개발사업 볼 것이고, 다음 주에 정비사업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 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게 나오죠. 그럼 이건 어떤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우리 사진으로 보면 여기 나오죠? 성남시 전부가 아니라 성남시 일부에 대해서 여기만 뭐 하자는 얘기야? 이번에 개발에 들어가재.
그럼 이 지역에서만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뭐가 수립된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요 특정 지구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안에서만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건 주로 뭐 하는 지역에서 수립된다? 개발되는 지역에서 지구 단위 수립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를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서 그런 지구 단위를 수립한 건지 구역을 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수립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 수립되면 이 안에서는 오직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규지정에 관한 게 나오고 지구 단위 수립에 관한 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수립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뭐가 수립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우리 수립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것, 지구 단위 수립에 관한 내용들 그렇게 주루루 살펴보는 거. 요까지가 도시화로 수립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만 도시화로 수립한다. 이게 첫 번째였었죠. 자, 두 번째. 아까 공적 개발에 관한 건 도시공제서 사업은 여기서 살펴봤는데 이제 뭐가 나오죠? 사적 개발로 들어가자. 공적 개발에 하라. 그랬더니 사적 개발에서 첫 번째 뭔데?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한테 허가 받지? 당연히 허가권자 나와있죠? 이건 누구한테 받는다? 자기 관역에선 자기 관역의 장한테 허가 받아라.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분수 이 자들한테 허가 받아라. 어떤 게 허가 대상이죠? 허가 받기 위한 대상 행위로서는 몇 가지가 있단다?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 6가지 개발행위만 허가 받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 형질 변경하는 행위, 네 번째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섯 번째 토지를 분할 행위, 마지막 여섯 번째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다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건공, 형체, 분물 이렇게 6가지만 허가받는 대상이다. 건공, 형체, 분물 이런 개발행위라면 허가받아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허가받으려면 무슨 기준에 맞아야 돼? 허가 기준에 맞아야 허가 내주니까 이때 허가 기준은 무엇이 있느냐 먼저 살펴보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이제 허가 신청서에 들어가는 허가 절차부터 들어가야 되죠. 허가 신청 제출하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등등 허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허가 배열하기가 다 끝나면 이제 허가 절차에서 허가 불허 처분이 떨어지겠죠? 그때 조건부로 다 허가 내주는 그런 경우가 되고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 그런 등등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뭐 한답니까? 당분간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겠대. 이걸 뭐죠? 허가의 제한. 지금은 안 돼요.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게 있었죠.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죠? 5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첫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줄여서 녹계지역 이렇게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도 보존할 필요한 지역 그런 데선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두 번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고 예상된다. 그런 장차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진다. 아까 무슨 지역이었던 게 여기도 있었죠. 일반 상업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이번에 뭐라고 했는데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겠대. 일반사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될 거래. 그럼 그렇게 변경에 의한 도시군 관리가 지금 수립 중에 있대.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 내줄까? 여기다 안 내줍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려고 지금 도시관리 수립 중에 있거든.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은 허가 못 내주겠대. 나중에 오세요.
농림적으로 결정하시려면 그때 가서 오십시오. 허가 여부는 그때 결정합니다. 그럼 손해지 뭐. 일반 사업에서 지을 수 있는 걸 농림지에서 지으려면 그건 허가제한이 엄청나게 행위제한이 심해지니까 사실은 이 토지 수익자들이 손해보는 일이 될 거야. 어쨌든 당분간은 개발의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거죠.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도 지구 단위 수립될 때까지는 허가 내주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셔서 기반시설 설치기에 수립될 때까지는 원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또 당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유,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라는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의 허가 제한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가 다 끝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준공검사는 다 받는 게 아니라 요 개발행위 허가 받고는 6가지 사유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만이야. 건공, 형체 4가지 개발행위가 끝나면 6기까지만 이건 준공검사 대상으로 됐단다. 이런 게 있단다.까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죠. 자, 두 번째.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행위 해보시죠. 당연히 그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부터 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짓고 상하수도관도 매설해야 되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가 뭐한 적 있다? 곤란한 지역. 그런 적은 건축물을 작게 짓도록 뭐한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정해서 여기는 건물을 크게 짓게 하자, 작게 짓게 하자, 작게 지어라 라는 구역이 있었고 또 그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하는 너희들도 부담하라. 그런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을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바로 여기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것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거기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겠죠. 이게 바로 사적 개발에 관해서 이런 2가지가 있다라. 요거 이제 마지막 3번째 뭐였죠?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들어가자. 그래서 제한으로서 뭐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건 뭘 보고 허가제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첫 번째 뭐부터 지정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일정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에 대해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라는 이런 내용들, 구역 지정에 관한 거, 계약에 대한 허가 관한 이런 것들이 토지거래에서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도 있었죠? 선매자라는 것도 있었어. 이때 선매자가 뭐죠? 먼저 산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뭘 먼저 산다 그랬습니까?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를 B한테 거래하려고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 허가권자가 뭐랍니까? 가만히 있어봐. A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토지가 무슨 토지다?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네가 그게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그런 토지거나 그럴 때는 이 토지를 바로 거래 내주는 허가를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잠시 허가 여부는 보류시켜놓고 이 토지를 먼저 살 수 있는 자, 먼저 사는 자, 선매자라는 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해주면 이 선매자가 A한테 가서 야 A야 그거 B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먼저 팔아라 라는 무슨 제도 있다? 먼저 사는 제도라는 선매 제도도 있다 그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론 내용의 핵심은 끝난 것이고 자 마지막 저 결론 파트로 가보면 결론 파트에 뭐가 나오더냐? 여기 이 국토위계및 인허가란 본론에서 우리 책에는 현재 이 기초서에는 없어요. 거기 보면 이 국토위계및 인허가란 본론 뒷부분에 가면 그때 토지거래 상환조사라든지 지가동향조사 같은 그런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범도시 지정이라는 게 있고 또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절차들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밖에 청문 절차라는 것도 있어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돼서 받았대. 싸가지 없이 받았잖아. 나중에 그 권한 준 걸 다시 취소시켜버립니다. 준 걸 뺏는 거죠. 취소할 때. 취소하기 전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너는 왜 고지랄을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라. 듣고 네가 한 행위가 정당하다면 내가 이 부여한 걸 취소하지 않고 봐주겠다 하기 위한
들어보는 절차, 청문 절차라는 것 따라 그런 것들이 결론 파트에서 쭉 나올 건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본론 내용 들어서 볼 때 그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무수법 국토의 개입 및 이용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지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법 무수법 도시개발법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